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50번째 한반도 최초의 연쇄살인마 이광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째 소아기호증의 연쇄살인까지 골고루 쓰레기였던 이광규. 이광규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한반도 최초의 연쇄살인범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판능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는 한반도가 아닌 일본에서 벌어진 것이었고요. 연쇄살인이 아닌 대량살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죠. 한 시간에 17명을 살해했던 이판능. 참고로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에 최초로 연쇄살인마 타이틀이 붙은 것은 김대두였죠.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번째에 제가 다루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 특히나 이 이광규가 쓰레기가 되는 이유는 그가 죽인 대상이 고작 11살 그리고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점이죠. 미리 밝히거니와 이광규 사건은 워낙 오래전의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가 부족해서 내용 역시 조금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리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요. 아무튼 우범곤 사건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인과 살인 사이에 일정한 휴지기를 두고 일어나는 3회 이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사건을 의미하고요. 이 중에서도 6명 이상을 살해, 4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6명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4명 이상을 살해하고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 2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등의 조건에 갖출 때에는 대량 살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광규에게 희생당한 사람은 2명뿐인데 왜 연쇄살인범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광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죠. 1890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이광규는 타고나기를 변태성욕자로 태어났고요.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결혼해서 5명의 남매를 낳아서 키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를 혐오했고 남자 아이에게 성욕을 느꼈으며 성격도 포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갑자기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위협한 뒤 도끼로 기둥을 찍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아빠랑 좀 싸웠다고 해서 집안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린다. 벌써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이광규는 이후 도박에 빠지면서 가산을 탕진했고요. 결국 도박 때문에 교도소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자아이에게서 성욕을 느끼는 그의 변태 성욕이었죠. 그는 남자아이들을 성추행하다가 걸려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요. 참고로 소아기호증은 16살 이상의 성인이 자기보다 적어도 5살 이하인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 13살 이하의 아이와 성행위를 하거나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와 관련한 공상이나 충동 혹은 욕구 등을 느끼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1929년 6월 2일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의 한 산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임춘성 군이 성폭행 당한 뒤에 나무에 목을 매다는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에는
7월 12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의 뒷산에서 당시 9살의 김삼봉군 역시 성폭행을 당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경찰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던 전과가 있었던 이광규 당시 39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추적했지만 이광규는 이미 행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지명수배를 내렸고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자신의 본가인 충북 진천에 나타났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죠.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살아 혐의자 이광규 무죄 판결,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6일 5기 재판장 언도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1932년 12월 7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광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이후에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광규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죠. 지금이라면야 달랐겠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의 시각에서 보자면 남자가 남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일본 법정의 입장에서 조선인이 조선인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고 또 노동력과 세금이라는 수탈 자원인 조선인을 굳이 교도소에 가두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당시에는 2명이라고 밝혀진 피해자가 사실은 4명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점이죠. 일제강점기에 이광규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다. 1929년 6월에서 7월 남아 4명을 욕보이고 살해한 뒤 숨어있다가 1931년 2월 검거된 것으로 신문은 전하고 있다. 서울신문 2017년 9월 25일자 기록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만으로 이광규를 연쇄살인범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연쇄살인범에 대한 정의는 실상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의 연쇄살인의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2회 이상의 살인을 연쇄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로 이광규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다행이기도 하고 또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광규가 실제로 모든 범행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유영철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영철은 손수호 변호사와의 접견 당시에 이춘재가 검거되기 전이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성 연쇄살인범은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다. 살인이라는 것은 중독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멈출 방법이 없으므로 죽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일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광규는 남자아이를 향한 성욕과 연쇄살인의 충동을 억제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더 발전된 범행 형태로 아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살해했지만 흔적조차 감추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3번째에서 다루었던 서울 시내에서 일어났던 유아 단두 사건 1933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1929년이잖아요. 그 훨씬 한 4, 5년 정도 뒤에 일어난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유아 단두 사건 때에도 이야기했듯이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안매장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찾을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안매장되어 있던 그런 시신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시신들 속에
이광규의 범행에 희생당한 아이들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진실은 이광규만이 알고 있겠지만 뭐 이제 와서 그를 추궁할 수도 없겠죠. 뭐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보다 명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던 당시의 그 시대상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